네,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비아디와 테슬라 전기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중국의 비아디가 네. 계속 1위일 것 같던 세계 1위일 것 같던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분기 1위로 올라섰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선은 뭐 3, 4분기에서도 사실은 3,0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아, 작년 3, 4분기에. 그러니까 예, 3분기 때 43만 5천 대, 44만 1,00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했는데 사실 테슬라도 많이 4분기 때 생산을 했거든요. 43만 5천 대에 비해서 4분기 때는 48만 4천 대대로 생산했는데 비아디가 50만 대를 넘어서 52만 6천 대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차이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비아디는 플러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치면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버스도 만들고 있고 트럭도 만들고 있고 전기 버스, 전기 트럭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신저카라고 하는 승용차 시장만으로 봤을 때도 4분기 때 비아디가 넘어섰다라는 거는 대단히 놀랍고 가장 또 연초에 올해 연초에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는 테슬라는 뭐 투자도 해보고 네. 일론 머스크 너무 유명하니까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비아디는 잘 몰라요. 비아디 우리로 따지면 현대차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죠. 비아디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피처폰에다가 배터리 공급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서 쉽게 시작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또 자동차 만들고 싶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든 거는 내연기관을 일부 좀 만들었지만 사실은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계 1위 보통 배터리 기업이 CATL 중국에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이 BYD입니다. 그러니까 BYD는 자체 차량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게도 BYD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벤츠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타에도 들어가고 있고 BYD가 LFP 배터리 부분에서는 대단히 세계 2위 사업자라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하고 이제 다른 것은 BY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은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사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 블레이드라고 이 블레이드라는 건 판인데요. 보통 우리가 배터리 하면 원형 배터리잖아요. 동글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한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서 이 동그란 걸 뜯어가지고 얇은 쇠판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꽉 채웠어요. 꽉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되게 높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FP 배터리를 자기 혁신하는 좀 이러한 부분들도 되게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품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 있다라고 느꼈는데 점점 절대적으로도 이거는 차를 잘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전에는 사실은 조금 조롱을 했었는데 2023년 5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highly competitive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자기 존경한다 BYD를 이런 식으로까지 일론 머스크도 BYD를 지켜줄 정도로 품질에서 좋다라는 거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보통 테슬라의 장점을 수직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답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테슬라는 의자도 자기네들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BYD도 비슷합니다. 수직 통합을 해서 왜냐하면 BYD로 배터리를 만들죠. 그 다음에 칩 들어가는 반도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자기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모터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BYD의 특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리하고 고무 빼고는 자기네 다 만든다 할 정도로 이런 수직 통합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제어할 수 있고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BYD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기업 자체는 어때요? 기업의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이나 이익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은 대단히 낮죠. 근데 이제 BYD가 유명해졌던 것은 우리 그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자? 버크셔 스웨이. 네, 버크셔 스웨이가 초기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유명해졌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길래 버크셔 스웨이 그 회사가 테슬라는 투자를 안 하고 BYD에다 투자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예를 들자면 2022년 기준에서는 그 프라핏이 전기차만 봤을 때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한 7%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5%에서 7%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프라핏을 내는 기업은 테슬라하고 중국 기업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나 GM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인정하거든요. 지금 전기차는 적자 보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이또이를 하거나 네. 겨우겨우 브레이크 이븐을 마치거나 손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직까지 전기차만에서 순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BY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중국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과연 그러니까 미국처럼 깔끔하겠느냐? 투명성이 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BYD 공장이 일부 나왔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동화돼 있는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낮은 인건비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월로 볼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한 명당 차량 10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BYD 같은 한 명당 2.5대를 만들어요. 그래 4배나 차이가 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자동화가 그만큼 테슬라는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BYD 같은 경우에는 값싼 중국의 인건비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왜냐하면 노동자 규모가 60만 명이 넘거든요. BYD에 고용된 노동자. 네. 그러니까 대단히 굉장히 큰 고용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들어오지만 우선은 BYD가 2022년부터 수출을 시작을 했어요. 2022년 수출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23년 작년이죠. 여름 7월입니다. 처음부터 유럽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서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매출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좋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그럼 BYD가 내수 시장에서 그 전체 자동차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에 있어요? 1위 사업자죠. 그러니까 2021년에는 13위 사업자. 내연기관 전기차 합쳐가지고. 네네네. 2021년에는 13위. 2022년에 1위. 2023년에 1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올랐던 것은 이 배터리에 대한 장악력, 칩에 대한 장악력, 전기 모터의 장악력.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중국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거라 그랬는데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격 할인이 일어났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거죠. 그런데 가격을 대부분 인하를 합니다. 무려 중국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까지 쳐서 600개의 모델이 가격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가격 인하를 하는데 가격 인하의 폭이 BYD가 제일 커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BYD의 시걸이라고 하는 차는 지금 달러로 쳐서 11,000달러에서 15,000달러거든요. 근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싼 차인데. 네, 대단히 싼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할인을 더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네, 가격을 할인해주면서 사실은 중국 소비자의 중국 경제 지금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11,000달러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인가요? 소나타 우리 아니죠. 아반떼. 모닝이죠. 네, 아니 근데 그 차는 그 차는 아반떼 정도 수준. 아반떼 수준인데. 네, 아반떼보다는 좀 작아요. 조금 컴팩트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 근데 이제 또 있다. C라고 해서 모델 3하고 경쟁하는 차가 있는데 대단히 잘 만들었고 뭐 한국에서도 벌써 타봐가지고 시승기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일화에 의해서는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이 그걸 보고서 화를 냈다. 왜 우린 이렇게까지 좋은 거 못 만드냐. 이 정도의 논쟁이 소문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한국에서도 놀라운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하면은 우선은 사실은 2021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흔히 한 품질이 좋지를 않았었는데 품질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BYD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룸버그 기사에 보니까 일본의 미쓰비시는 BYD 등등의 중국차한테 밀려가지고 철수했다고 그러고 또 뭐 미국의 스텔란티스도 뭐 빠지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 우선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보세요. 전기차는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겠다 회사 만들면 스타트업이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그게 2,000개가 넘었어요.
그래요? 2,00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그러니까 전기차 만든다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이제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건 거죠.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런 것 중에 지금 1,000여 개가 지금 다 회사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난립을 했던 거죠. 네, 이 난립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방조한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괜찮은 거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BYD가 독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괜찮게 판매를 하는데 자본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증시에 상장했죠. 엑스팽하고 니오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그렇게 자금 여력이 좋지가 않아요. 판매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기술력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스팽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기업이나 중국 기업, 독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 BMW도 마찬가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 중에서 전기차 잘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먹어야지. 네. 이 노하우,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괜찮아진 이 노하우를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중국의 이제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이런 식 방향으로 전형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철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구조가 막 바뀌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 박사님이시니까 네, 네.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BYD가 그러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이제 따라잡았고 네. 이제 정부 보조도 받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좋은 상황이잖아요. EPA라고 미국에 있는 이 에너지 쪽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이제 2023년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 전체 시장이 어떤 성격을 가질 거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2023년이 중요한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변곡점은 전체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1,000만 대 이상 팔린 해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1,000만 대 이상이 매년 팔린다라는 것은 이미 초기 시장을 넘어서서 성숙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성숙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큰 차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나라도 초기에 어땠습니까? 차 시장에. 경차도 엄청나게 시장이 있었고 아반떼라든지 이 준준형도 엄청난 시장을 형성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요즘은 이런 경차 시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보급형 자동차가 누가 공급해가지고 이 시장을 장악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모델 2를 일명 모델 2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모델 2가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테슬라는 지금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으면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는 우선은 소형차,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25,000달러짜리 미치고 아마 2만 달러 정도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BYD에게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은 BYD보다 밀리진 않은데 지금 테슬라가 2024년에 예상되는 판매 대수가 220만 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 근데 올해 한 180만, 작년에 180만 대를 판 거잖아요. 요 정도에서 뭐 한 30, 40% 정도 성장하는데 BYD가 과연 220만 대를 넘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50만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200만 대는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헝가리의 유럽과 관련돼서 유럽에서 이제 수입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유럽 헝가리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브라질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또 요즘 동남아에서 요동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태국이거든요. 태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공장하고 오스틴 공장이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 즉 양산 체계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막 대규모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 갖추고, 왜냐하면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는 4교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아직 1교대밖에 안 돼서 이제 2교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3교대, 4교대까지 가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이제 2교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점점 공장의 설비를 그러니까 풀로 완전히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베를린과 오스틴은 2024년에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추가 공장도 짓고 있고 그래서 공장의 어떠한 수용 용량으로 본다라면 저는 테슬라하고 BYD가 아주 근소하게 1, 2차 누가 1인지 2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2023년으로 가지만 2024년에서는 이미 모델 2가 나온다든지 또 멕시코 공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2025년 2025년에는 테슬라가 더 앞서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2030년까지 양산 목표가 연간 2천만 대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2천만 대로 늘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25년에서
2026년은 지금 뭐 전문가들마다 다르지만 500만 대에서 700만 대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럼 BYD가 흔히 말하는 생산 역량을 그만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중국 공장만으로. 여기에 이제 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블룸버그 분석에서는 못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도 테슬라랑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1위를 테슬라가 근소하게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정도 상황에서 2024년에서 1, 2를 누가 유지하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어쨌든 200만 대 팔고 있던 전기차를 테슬라는 180대. 2년 만에 네. 2년 만에 한 500만, 600만 대로 네, 늘린다. 네, 네. 그건 이제 모델 2의 양산, 저가체의 양산인 거고 간다. 자동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또 그 다른 기사를 보니까 네. 샤오미, 바이두, 화웨이 아까 스타트업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전자 업체들이 또 전기차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그 FSB 최신 기능 같은 경우에 승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섞이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시장을 중국 업체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샤오미가 이제 신차를 출시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시승을 해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뭐 좋아하잖아요. 사실 뭐 디자인도 BMW에 있는 수석 디자이너가 했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즉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빅테크가 존재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도 만들었는데 알리바바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포기를 했는데 하웨이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고 바이두도 만들기 시작하고 샤오미도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우선 돈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네. 돈이 많으니까 투자의 여력이 스타트업처럼 돈 어디서 투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율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특히 강력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애플카를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애플카가 나오면 뭐가 좋을까? 소프트웨어가 좋을 거야. 네, 그 네, 디자인도 수려할 거야.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좋을 것이다. 근데 샤오미 이번에 봤더니 디자인도 좋더라.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독일에 있는 기업이랑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도 요즘 자동차 디자인이 좋아진 것이 사실 독일하고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을 대거 데려온 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중국도 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파워까지도 결합되면서 그리고 돈까지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까지 들면서 양산은 아마 2024년도 올해 후반이나 2025년 될 것 같아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럼 2025년 되면은 조금은 이제 이름 없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샤오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등장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라서 네. 일론 머스크 마약설이 있어서 그것 이번 때문에 뭐 주 주가도 뉴스죠. 떨어졌다고도 네, 하고 네, 네, 이번 네. 주 초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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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지금 좀 정리가 됐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실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분의 개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사를 왜 더 임기를 연장하지 않냐면 일론 머스크가 너무 불안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랑 일종의 비밀 파티를 하면은 보통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고 비밀 유지 서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써야만 이 파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원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케타민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케타민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받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음용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와이작 스미스는 전기를 보더라도 케타민 먹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 케타민 그래서 케타민 먹고 트위터 쓰면 항상 이상한 얘기를 쓴다. 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었지만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마약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치료제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환각작용이 조금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LSD라든지 코카인을 마셨다라는 게 이번엔 진술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다음날 반박을 한 것이 사실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사하고 미국 나사하고 계약서를 썼다. 네네. 불시에 언제든지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나사가 나사가 일론 머스크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방 정부의 계약을 받는 회사의 대표는 네. 언제든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미국 법에.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는 연방 정부하고 계약을 안 맺지만 스페이스X의 전체 매출의 한 40%에서 50% 사이가 다 미국 나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EO 리스크들을 연방 정부가 주는 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EO가 부도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도덕해도 안 되고 불법을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국에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 소비를 갖다가 연방 정부의 계약을 받는 기업이 한다면 그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오너 리스크일 수도 있고 CEO 리스크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근거를 낸 건 내가 나사하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든지 내 몸에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거를 불시에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하냐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반박 논리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케타민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케타민을 먹다 보면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근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걸 했다 그러면 마약 검사를 받아서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우선 기업 리스크가 큰 기업 건데, 리스크가 상당히 사실. 큰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의 사후에도 그러니까 이 팀 쿡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애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하게 오너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저는 있고 그래서 이사회라는 것도 또 존재하고 지금 사실은 테슬라에도 제2인자, 제3인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전체 생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R&D 총괄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총괄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적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론 머스크의 공백은 분명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에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테슬라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목표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마스터 플랜들을 발표를 하고 뭐 지금 마스터 플랜 3까지 나왔죠. 여기에 의해서 기업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간다라면 테슬라의 성장은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대로만 간다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당연하게 단기적으로는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제2인자가 나타나서 기업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라면 리스크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약간 좀 테슬라와 관련된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 그럼요. 되는 테슬라의 거네요. 리스크, 여러분 리스크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테슬라의 리스크는 두 개예요. 하나는 CEO 리스크,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죠. 중국 리스크.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의 경쟁도 있고 예를 들자면 FSD에 대해서 지원을 시켜준다고 들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중국에서 애국주의가 발생하면서 이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 중국에. 없었으니까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테슬라를 좋아해서 샀어요. 공장도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있겠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 애국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줄어든다는 건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회 전기차 시장이고 제1회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1회 전 세계 1위 시장이란 말이에요. 1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테슬라의 실적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 리스크 관련해서요. 중국하고 관련해서 내수 시장은 그런데 지금 BYD 관련해서 또는 뭐 내연기관 포함해서 자동차 시장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미미하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했다면 2024년에 이제 본격화됐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BYD를 중심으로 해서 니오라든지 스팽이라든지 엑스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이 유럽에 되기 시작하고 있고 남미라든지 동아시아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우선 유럽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우선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4년에도 과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23년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꺾었습니다.
아, 중국이 일본을 꺾었어요? 네, 중국이 일본을 꺾어서 중국이 이제 2023년 공식적으로 세계 제1의 자동차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내연기관 포함.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25만 대를 갖다가 유럽에 수출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그러니까 비와디만 25만 대를 수출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2022년에 6만 대를 수출했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럼 2024년에는 더 많이 수출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수출이 이제 근데 유럽연합 집행이 그러니까 이 정부 측에서는 이게 결코 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신차에 대한 보조금을 자동차세 면제해 주는 것만 해주지 네.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어디다 보조금을 주냐면 생산할 때마다 공장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저가형 자동차니까 이것이 유럽에 수출되면은 또 유럽에 수출되면 자동차는 국내산 해외에서 수입한 거든 상관없이 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보조금을 두 번 받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겠고 만약에 보조금을 주는 게 확실해지는 것을 확인한다라면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BYD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우리 헝가리에다 공장 짓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장군과 멍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나온 거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은 수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미중 갈등 속에서 심지어는 올해부터 테슬라의 모델 3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쓴 거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중국산 쓰면 이제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붐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네. 한국 기업들이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조건이 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떴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겠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는 문제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은 이제 미국 땅에서만이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된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BYD가 멕시코에 공장 짓겠다. 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를 풀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유럽에서 중국은 BYD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강하게 먹고 있지만 네네. 이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맥을 못 춘다라면 아무리 신흥 시장이라고 있는 아시아나 뭐 남미 시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석권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미중 갈등이 풀리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 뭐 헝가리의 공장을 짐으로써 풀린다라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세계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하고 BYD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긴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전통 자동차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폭스바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현대기아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현대기아차는 요번에 뭐 실적은 좋지만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내연기관 시장은 시간이 언제가 됐든 언젠가는 끝난다. 이게 2030년이든 2035년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가? 다행스럽게 배터리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주장이 뭐냐면 현대기아차 하나로 되겠는가? 네. 네. 우리도 스타트업 뭐 2,0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전기자동차 한 200개 생겼다가 그중에 한 180개가 망하더라도 그러네요. 좀 몇 개의 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현대기아차 때문에 성장했던 이 벤더들, 그러니까 부품 납품업체들이 이 품질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그들의 품질들을 좀 가져오고 칩도 생산하는 삼성전자 있게요, SK 있겠다. 그럼 칩도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네네. 그렇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칩, 그다음에 모터가 생명이거든요. 그럼 이 모터 부분만 해결한다라면 충분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에도 경험이 좀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집이 좀 가벼운 이러한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도 탄생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아직 어떤- 막고 있죠. 막고 왜냐하면 있는 이것이 건가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삼성 자동차를 허가해 주잖아요. 네네네. 뭐냐면 자동차 산업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구나. 그러니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산업을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망하면 우리가 삼성자동차 망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여파가 있었잖아요. 네네. 연쇄적으로 기아자동차 만나고 이러면서 IMF가 또 시작되는 네네네. 단초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워낙 많은 초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썬크 코스트, 이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되게 정부가 두려워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전기차는 그렇게 매몰 비용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등록제로 바꾸는 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전기차에 대해서 했던 그 정책이 산업 정책의 교과서 같은 그런 거 네. 같아요. 저는 네. 그걸 좀 우리나라도 그건 좀 배우면 좋겠네요. 그럼요. 베트남도 보세요. 베트남도 지금 빈페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네네네. 2023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즉 빈페스트라고 국내 전기차를 베트남 자체 회사에서 만들다가 그걸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올해는 대단히 많이 수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빈 그룹은 물론 유명합니다. 베트남에서. 네네네. 빈센트라는 그러니까 이 빈페스트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가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당당하게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네.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오늘 그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중국 그 BYD의 위협 그리고 네.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갈등 이런 네. 것 때문에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캐파로 봐서는 2025년, 2030년 다가갈수록 네. 세계 시장을 다시 이렇게 네, 주도할 리드해 가능성이 갈 거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죠. 네, 네.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간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2024년에는 1, 2순위가 잠깐 바뀔 수는 있다고 네, 봐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BYD도 빨리 쫓아오겠죠. 네, 공장을 네, 빨리 네. 증설하겠지만 우선 공장이 이제 테슬라는 4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쫓아가기에는 쉽진 않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시원하고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테슬라와 BYD의 경쟁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AI 시대에서 다뤄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 다음 주에 또 더 네. 좋은 아이템으로 같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강 고맙습니다. 박사님.